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의 보유자 버터 소개합니다. 네, 매력적인 남자 서정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마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다룰 칼럼의 저자이신데요, 김진희 대표님 소개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업법인 벽성 대표 김진희 농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해마다 맞는 가을인데도 유독 기분 좋게 느껴지더군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 때문이 아닌가 싶더군요. 살인적인 폭염만큼이나 우리나라 양극화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양극화의 절정에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네, 어쨌거나 폭염 맞은 뒤 신선한 가을 날씨처럼 하루빨리 부동산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역사서 사기로 유명한 기원전 한나라 시대의 사마천이 이렇게 말했죠.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10배의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이게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천금의 위력을 풍자한 것인데요. 당시 부의 원천이 바로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이 말은 토지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해찬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정된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김진희 대표님 모시고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의 진행을 제가 맡았는데, 제가 맡게 된 이유는 순전히 외모로 선정됐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죠? 네. 맞아요.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공개념의 의미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차님 부탁드려요. 네,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세와 같은 토지의 소유, 거래,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시행도 하지 못했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마차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토지 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토지 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 소유 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1990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 소유 택지 가격의 7에서 11%를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1998년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9월 폐지가 됐고 이후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이익 환수제는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입니다. 2001년 12월 말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만들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중지했고 수도권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4년부터 중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유휴 토지의 땅값이 올라 땅 주인이 얻은 토지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과세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1998년 1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 데이빗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뭐 이런 경제학자들, 뭐 경제학 전공자 아니라도 알만한 학자들이잖아요. 네. 대단한 석학들이죠. 네. 이들 경제학자들도 역시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면서 공공성을 강조했죠.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도 비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들 모두 시장주의를 중시하는 고전학파 학자들이죠.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토지 경작과 이용은 토지 소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토지 공개념은 토지 소유와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이런 형태로 적용될 수 있겠고요. 이 조항을 원용해서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재미있죠. 사실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지금 토지 공개념이 아주 명시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는 그 토지 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의 공개념이 확립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12조에도 이게 있습니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 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몇 가지 관련 법률,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법률 제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마차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토지 초과 이득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뭐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초과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이런 이제 법이 있었고요. 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개인 택지가 200평을 초과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택지나 관광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이 개발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 이익 환수제 이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요.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법 하나, 제도 두 개죠. 법 하나는 바로 뭐라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제도 두 개는요.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행하게도 이 세 개가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개는요 헌법 불일치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한 개는요 정부 스스로가 그냥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것이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이게 위헌이다 혹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렇게 해서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나머지 한 개 그러니까 개발 이익 환수제죠. 이거는요 2004년에 그냥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죽어 있죠. 그나마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그 토지 공개념 어떤 제도가 있냐 이 정도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사실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이걸 이제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는 거, 이 정도로 해가지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 이 정도가 지금 토지 공개념에 반영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쯤 했으니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됐죠. 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토지 공개념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마차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 11일 토지 공개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개념으로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라면서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죠? 네. 이해찬 대표가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을 개념적으로는 도입해놓고는 실제로는 지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발이익 환수제였잖아요. 여기 2004년에 없어졌고,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제. 네네. 이거는 이미 그 20년 전에 정확하게 위헌 판정을 받아가지고 둘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헌 판결을 받아서 죽어버린 이 토지 공개념 이 법과 제도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면서 이게 실체가 이미 없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칼럼이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여기 실린 김진희 대표님, 저희 또 정책위원이기도 하시죠. 토지 공개념, 토지를 삶의 기반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마천의 만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요. 김진희 대표님은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본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 사마천의 만배 법칙대로 노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다지 열악한 너무 환경에 배가 있지 않은 고프니까.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그렇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나 노예가 되더라도 밥은 먹고 싶어요 하고 부잣집에 노예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대략 만배를 계산해 봤는데 한 달에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 버는 사람의 만배면 한 달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만배가 더 넘더라고요. 네? 만배가 넘더라고요. 근데 네.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돈 이 5대 재벌 그룹들은 100억이 아니죠. 200억 막 몇 천억씩 벌죠. 그럼요. 네. 그처럼 그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경우를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들 예를 볼까요? 그 불법 파견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주는 노동부 관료들이라든지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례죠. 여기에 대해서 삼성을 변호했던 그 회계학자들, 재벌 기업의 노조 파괴와 관련해서 각종 유착 관계, 거기다가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변호하는 사법행정부 사람들. 최근에는 삼성 노조 파괴 관련 증거 자료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에 대해서 영장 청구까지 했는데 법원이 증거는 있지만 진술이 부족하다. 기각을 했다는 우스운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굴종을 넘어서 국가가 부여한 권력, 사회적 명예, 영향력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사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들이. 사익이 크죠, 사실은. 네, 네.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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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굴종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겠는데 진정한 만배 부자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죠. 더 이상 주고받을 게 없는 이를테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죠. 궁중족발 사장님 법원까지 자영업자 갔죠. 말이죠. 네. 네. 이런 분들처럼 빈궁한 자영업자야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쫓아내는 게 상책이었겠죠. 권력을 등에 업은 관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부자를 위해 이토록 충실히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이런 그 부자들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부자, 만배의 부자 있죠. 이분들은 주로 이제 재벌 대기업 쪽으로 이런 걸 언급하시는 거죠. 우리 사회의 자본 권력입니다, 그죠? 네. 소위 말하는 돈 권력인데 네. 여기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조금 성격이 다르네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 시절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라도 밥 먹고 살고자 했던 건데 지금 시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 특히 관료, 법관, 검찰 등등 우리 사회에 뭔가 행색계나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굴종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이것도 일종의 노예가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과거에가 생계형이었다면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할까요? 어쨌거나 아무튼 이익 추구형이죠. 사익 추구형. 그렇죠. 사익 추구. 사익 추구형. 추구형. 네, 네. 맞습니다. 자, 김진희 대표님이 칼럼에서 양극화의 주범이 바로 토지라고 단언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시나요? 박경리의 토지가 생각. 아, 네. 토지하면 제 어릴 때 농사 짓던 논과 밭. 그렇죠. 저는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어릴 때.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직접 보신 분들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박경리의 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이광수의 흙이라든가 시문의 상록수, 펄벅의 대지 아주 인상 있게 읽었거든요. 요즘 세대들에게는 뭐 고전이나 다름없겠죠. 아까 논밭을 직접 보고 자라셨다고 그랬는데 농사 짓고 살았죠. 어릴 때.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농사를 지었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워낙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보니까 피부색이 하얀 게 제가 처음 볼 때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어린 시절 그 토지 개념이 사실은 없죠. 보고 자란 게 아니까 그때 그렇죠. 이제 인간과 토지의 관계 그대로 실감할 수 있었던 게 이 소설들이었거든요. 그런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를 요즘 청소년들은 실감하지 못하겠죠. 네, 그저 자신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난 걸로, 그죠? 알고 네. 그렇죠. 음식은 공장에서 주는 걸로, 네. 네,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업은 이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이 기업은 토지 생산물을 가공하는 중간체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상당히 두려운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이버 존재로 본인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걱정이 듭니다. 토지에 대한 문제인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즉 실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여기서 먹을거리를 생산해내는 하나의 생산의 수단인 거죠. 그죠? 네. 원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눈에 이제 토지는 보이지 않고 자본이 내 그 수단으로 이 토지가 전락해버리니까 토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자본의 외형만 보인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도 되겠나요? 아,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이 대표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 분량이 지금 많이 깎였는데요. 네네. 네, 맞습니다. 토지에서 태어났죠. 모든 생명체가 토지가 아닌 곳에서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토지에서 인간이 밀려나게 되고 도시 변두리의 작은 집 한 칸,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닌 타인의 집을 빌려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으로 두 발 딛고 잠자고 먹을 최소한의 땅조차 모두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뜻이겠죠. 그때부터 이제 더부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이 이렇게 더부살이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다수의 사람들이 토지에서 밀려났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토지를 누가 가져갔죠? 뭐 자본이 가져간 건가요? 엄청나게 소유하고 그리고 소수가. 이제 그 시스템을 지방에서 살 수 없게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 간 거죠. 그 제가 이제 생산 능력을 아까 드렸는데 생산력으로 따지면 사마천 시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호사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네. 거죠. 네. 그런데도 여전히 빈자와 부자가 존재하고 격차가 더 커졌죠. 그렇습니다. 지배관계도 또 존속합니다. 지배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네요. 네. 그 이유는 그 자본을 회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자본가잖아요. 그렇죠. 이 자본가들이 노동으로 먹고 살고 있는 노동자를 지배하는 구조죠. 그렇죠. 사마천 시대에 만배 부자인 사람이 그 노예가 되겠다고 찾아온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배 피지배 관계가 지금 네. 노자 간에 성립되고 있는 네, 거죠. 산업화로 네. 진전된 자본이 생산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시작된 새로운 지배 구조인데요. 아, 내가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자본이 생산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본이 네, 생산력을
독점하고 있다. 즉 생산력 그런 것은 생산 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사마천 시대에는 만배 부자인 대부호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생산 수단을 독점한 건데 그 생산력을 독점한 건데 그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3대 요소가 무엇인지는 뭐 잘들 아시죠? 네. 뭔가요? 일단 생산수단 토지, 네. 그다음에 돈, 네, 자본. 그다음에 노동력이죠. 네. 제가 제대로 한 거 맞나요? 아유, 뭐 아주 똑똑하십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에 나오기 토지, 때문에. 자본, 노동. 네. 네. 이 중에 노동 부분은 수많은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어떤 생산을 위해서 노동자는 고용되었다기보다 동업자 관계인 거죠. 근데도 자본에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의 수준에 있습니다. 노동자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자본가는 비록 그 부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어도 죽을 일은 없죠. 부가 바로 이 상대를 제압할 무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생산수단을 기업에게 내준 사람들이 다시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대가로 돈, 임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이 임금을 받고서도 역시 기업이 생산한 생필품을 구매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과거에 이제 자립생존하던 생산수단, 토지, 이것 대신에 추상적 가치인 돈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노동자들, 즉 자신들이 생산한 생필품이지만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기업이 나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즉 고용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뭐 실업자가 되면 뭐 당장 밥을 굶으니까. 네. 네.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모든 길은 기업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기업으로 통한다.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본으로 통하는 거죠. 네, 자본으로 통한다. 네. 네. 임금으로 받은 돈은 실물이 아니고 실물을 구매할 일종의 티켓 같은 그런 것이다 보니까 물가라는 거는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 돈으로 생존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늘 의문이고 불안한 거죠. 노동자들은. 이런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 자본이고 불확실성으로 노동자는 더 자본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 자본의 그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착화된 환경. 오늘의 노동 환경이죠. 이런 현실이 토지에서 내쫓긴 인간의 삶이고 이를 현대판 노예 시스템이라고밖에 저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토지, 사마선 시대의 토지가 결국 현대의 그 자본이다.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하시고 이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현대판 노예 시스템이 바로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 시대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김진희 대표님이 또 칼럼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자본은 노동력 착취 외에도 빌딩과 땅 등 부동산을 통해서도 이미 불로소득을 누려왔다라고 했는데요. 근거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주체죠. 근데 기업들이 순수하게 생산 활동만으로 운영돼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뭐 빌딩, 토지 이런 것들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물림해 왔지요. 요즘은 뭐 더해서 건물 임대업이 가업 승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고용의 기회를 잃고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생계형이라고 그러죠. 생계형 자영업자. 네. 네. 이 자영업자가 500만이 넘는다고 하죠. 네, 500만 넘죠. 네. 이 영세 상인들의 노동력이 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은 노동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본은 토지,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 건물을 세놓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어느 정도 대략 뭐 맞춰보시죠? 한 25%좀 넘죠. 아, 뭐 네. 아주 그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거든요, 사실. 임대 그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한 25%좀 돼가지고 네, 이게 OECD 평균 한 15%에 비하면 한 10% 포인트 더 높은 걸로 네 맞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한 10% 내외에 비하면 2.5배나 더 네. 자영업 종사자들이 많은 걸로. 네, 이렇게 돼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이 수준을 보면 미국에 비해서는 4배,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는 2.5배,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들이 건물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네, 임대사업 기반으로 본다면 손색 없는 시장입니다. 이 매력적인 시장을 자본이 놓칠 리 없겠죠? 건물 수십 채, 수백억 대 이상 부자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폭탄, 상권 빼앗기, 각종 갑질 등 사례들이 우리 자주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정말 잔인할 정도입니다. 결국 가진 것 없는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면서 밀려나게 되고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만한 새 임차인으로 교체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건물 가치도 동반해서 상승하겠죠? 양극화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의 양극화네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의 가격은 임대료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건물 가진 사람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건물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이제 한숨만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조물주의 건물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 폭탄에다가 건물 가치 상승 두 가지 측면에서 톡톡이 그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칼럼 내용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노동력 착취 구조도 또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요건 또 어떤 건가요? 노동력 착취는 사실 그 소비 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경제 그 순환 구조와 같은 건데요. 생산과 소비 두 박자가 잘 맞아야 자본의 이익도 극대화되죠.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 연중무휴 쇼핑몰이라든가 총알배송 전쟁, 과도한 소비 경쟁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린 어느 정도 문제의식들은 갖고 있죠. 이제는 이런 문화의 진짜 실체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함의 문화죠. 그렇습니다. 네, 소비 행태를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결국은 이 부분들이 노동력 착취와 관련이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 제약 없는 편리한 소비 패턴 당장에는 아주 달콤하긴 하죠.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 희생자 누굴까요? 결국 자신들입니다. 우리도 어딘가에서는 이처럼 연중무휴의 경쟁력인 노동 착취를 감당해야지 이런 편리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시급한 겁니다. 저임금, 야근, 경쟁 이런 불합리한 노동 착취 구조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죠. 바로 자본이 만든 생산과 소비 구조인 겁니다. 그 자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새로운 구조로의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력의 착취라고 하는 게 이게 생산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니까 이 소비 구조하고 다 연계되어 있더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의 영역에서 아주 악랄한 자본가가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막 저항하는 거 이런 사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네. 뭐 송곳 이런 데서도 보고 우리가 많이 네,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비 구조는 놓치기가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소비 구조의 가해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은 저 총알 배송해서 왜 늦게 왔냐고 막 닥달하지 않습니까? 네. 왜 1시간 만에 온다 그래 놓고 왜 1시간 반 걸렸냐고 닥달하고 그러거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노동력 착취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비 구조, 생산 구조, 이 전반적인 구조가 지금 뭐 저임금, 야근, 경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촉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거대한 자본의 이익 창출을 위한 일종의 노예로 만드는 거 아닌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뭐 과잉 소비 문제도 들어가 있죠. 우리가 쓸데없는 우리 자원 낭비 엄청나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자원 낭비되는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또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처럼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고 이 일로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본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빈자가 스스로 부자의 노예를 자처하지 않더라도 빈자들 노동력은 항상 부자들의 부를 창출할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부의 창출이 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사실은 취직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지 못해 택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자본의 착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영업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는 그 전반적인 네. 그 소비, 생산 소비 관계를 얘기했고 자영업자로 돌아온다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착취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자본이 어떤 자본입니까? 거기까지 쫓아갔죠. 그래서 한 것이 바로 골목시장 빼앗는 것이었죠. 유명 심한 브랜드의 편이죠. 떡볶이집. 네.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빵집. 골목 상권에 있던 것들이 그런 품목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인데요. 그 다음 이제 수순이 일단 상권을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임대료를 통해서 자영업자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구조입니다. 아, 임대료를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지금 선생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잘 관심 없게 봤는데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참 맞는 내용이네요.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그 자영업자를 활용해서 다시 임대 수익을 올리는 맞는 것 같네요. 네, 그 시장 기반이 된 거죠. 자영업자가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이를테면 자본 출자도 하지 않고 심하게 말하면 갈취해 가는 거거든요. 노동 착취가 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기업에서도 쫓겨나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건데 거기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공공재라고 할 토지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토지가 수탈의 하나의 수단 내지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그 자본이 노동을 생산의 현장에서 착취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생산 현장에서 밀려나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생계형 자영업을 했는데 높은 임대료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노동력까지도 지금 수탈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러게요. 네. 참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한 10년 전인가 그때쯤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희망이 뭐냐 그러면 꽤 많이 차지했던 게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물어보면 당연히 이 건물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잔혹한 꿈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꿈이 남을 수탈하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해 제일 나쁜 보면 수탈자입니다. 사실은 그 자본은 생산이라도 해내죠. 수탈하면서. 네. 노동을 수탈하면서 생산이라도 해내는데 그런데 이 토지 그리고 건물은 거의 생산해내는 것도 없으면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는 거라면 이건 더 질 나쁜 일단 자본 모델이잖아요. 네. 그럼 제일 질 나쁜 것을 제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더 내부적으로 더 가슴 아픈 건 저런 것 같아요. 그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건물주한테 피해를 본 청소년들이 그 생각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던 애가 나중에 내가 힘이 세져 가지고 그렇죠. 저놈들 쭉 패줘야지 뭐 이런 경찰이 생각하는 될 거와 거야, 똑같은 뭐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그런 건데 경우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네. 거죠. 네. 아, 네. 이 토지를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상 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 고단하고 피폐해지는 건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 대표님 칼럼 제목이 토지 공개념, 토지를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불로소득 주범이 돼버렸죠. 토지가. 이 토지를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그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죠. 잘 아시다시피 네, 그렇죠. 이 중에서 자본은 생산 시설을 돌릴 수 있는 기본 설비와 원자재 매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네.
노동은 원자재를 가공하는 능력이죠. 인간의 능력이죠. 네. 네, 토지는 이런 활동을 할 공간 개념인 거고요. 맞아요. 이 말은 인간도 토지에서 태어나 토지에서 자라나는 자연 생산물을 먹으며 생존한다는 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는 그야말로 인간이 두 발 딛고 먹고 자고 양식을 해결하는 그런 기반이죠. 삶의 기반이다. 네. 토지 없는 인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듯이 토지는 완전한 실존 기반이자 가치인 거죠. 아,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철학적인 용어가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는 완전한 실존의 기반이다. 그 토지가 실존의 기반, 실존주의, 실존의 기반이다. 네. 그리고 가치다, 토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네. 이런 실존의 기반인 토지,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한다 해도 더 이상 과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공공성의 이유죠, 그죠? 네. 공공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 원래 위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위치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 네. 그렇죠? 원래 위치가 뭐죠? 인간이 두 발 딛고 살던 그곳? 그렇죠. 이 괴물처럼 돼버렸잖아요. 요즘 거의 토지하면은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소설 속에 그런 그 낭만 이런 게 아니라 괴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토지에서 태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가치로 상상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소생하고 사멸해가는 흙, 바로 그 땅으로서 그런 부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 버터의 느끼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토지는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아니다. 토지는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아니다.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네. 토지는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아니다. 사실 자본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생산의 현장에서 노동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침내 토지까지 이용해가지고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노동력까지도 빨아들이는 거다. 이 메커니즘을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토지는 더 이상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완전한 실존의 기반으로 돌아가자. 실전 기반으로 네. 돌아가자. 원래 있던 그곳으로 되돌려 놓자.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자. 이번 9.13 대책이 강도 높은 규제라고 말하지만 수억 대의 가치 상승에 많아야 수백만 원의 종부세 인상 정도로는 불로소득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던데요. 오래된 욕망을 정치 사회적으로 극복할 본질적인 대책은 역시 토지 공개념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차는 토지 공개념의 실천 이거 없이는 웬만한 대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토지를 둘러싼 각종 이 정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 것 같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인간이 살아갈 기초적인 기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토지가 빼앗기고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대다수 사람들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로 다시 돌아온 건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안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겨레 9월 12일자 칼럼을 보면 부동산 시장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로소득은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토지 공개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이런 본질을 피해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인 집값 잡기가 아닌 삶의 기반 되찾기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대책인지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은 문재인 정부에서 9월 13일 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집값 잡기 대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 이거랑 그렇게 보는 정도 거잖아요. 수준이죠. 네. 사실 저는 뭐 네. 집값 잡기에도 좀 부족하다고 저는 네, 보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그 비중이 높은 응답이 집값 잡기 부족하다. 종부세 더 많이 올려서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네. 적정하다고 뭐 택도 없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저 보수적인 목소리는 한 20%에 불과하더라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60% 이상은 종부세를 올리는데 찬성했거나 더 많이 올렸어야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60%가 넘더라고요. 그 저번에 뉴스 보도에 들었는데 9.13 대책 때 나온 종부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실거래가 18억 원
되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더 내게 되는 게 1년에 5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9.13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게 뭐 강도 높은 규제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우리 김진희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값 잡기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의 기반 되찾기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토지 공개념에 실현을 해야지 집값 잡기 정도로는 우리가 이런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그런 상황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죠. 네, 자 이제 방송 마칠 때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저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나 공기에 돈을 쓰지 않게 된 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토지를 공기하고 지금 같이 빗댄 겁니다. 그죠? 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여기까지 금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내 거라고 해놓고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이만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를 위해서는 시간이나 공기에도 이런 개념이 도입되지 않도록 토지 공개념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세상인데요. 근데요, 공기를 개량화할 수 있으면 이것도 아마 자본시장이 들어올 겁니다. 네, 저도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로소득은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일반 원리에 따라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저희는 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정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